그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이 올바른가를 생각하는 삶이었고, 그 올바른 것을 위해서 그대로 행동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살펴봅니다. 과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을 했을까? 항상 올바른 것을 추구했던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벼랑간 올바르지 않은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또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이유는 분명했어요.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즉 악법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소크라테스의 어떤 생활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당시 세상은 아는 채 떠드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세상이었어요.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언가 안다고 잘난 척했고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죠.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만나서 혹시 그들이 가지는 지혜가 있을까 해서 그들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그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했죠. 그 뒤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어요. 이들을 만나봤는데 분명히 저 사람도 나도 아름다움과 선에 대한 제대로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보다는 내가 더 지혜로운 거 아닐까?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지요. 이처럼 그 당시 사회가 왜곡되어 있는데 그 왜곡된 사회 질서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의 생각과 행동은 당시의 악법 질서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딪히는 과정을 선생님이 쭉 보니까 대략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법정에 서기 전에, 형사법정에 서기 전에 청년들을 가리키는 과정이었죠.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변론하는 부분이고요. 셋째는 재판이 끝난 뒤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사형 선고의 그 내용으로 독배를 마시게 되는 바로 그 세 부분의 장면이에요. 이들 세 장면 모두를 쭉 볼 때 세상의 악법 질서와 소크라테스의 올바른 행동이 충돌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소크라테스는 악법 질서를 모두 거부하고 자신이 바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 진리,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사회에서 청년들을 가리키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이 과정에서도 역시 악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까 살펴보았듯이 당시 사회가 아는 척하면서 그거로 돈 버는 사회였는데 당시 교육자들이 진리를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 추구하지 않았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이 만연된 사회였다고요. 이에 대해서 지혜를 찾고 진리를 찾고 있었던 소크라테스는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과연 진리인지 올바른 것인지 알기 위해서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해 나갔다고요. 그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하고 있던 생각들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모순이 무엇인지를 드러냈고 그걸 통해서 허위를 벗어버리고 진리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청년들과 교류가 있었고요. 많은 청년들이 소크라테스를 따랐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줄곧 소크라테스의 흉내를 내면서 선생님들과 질문하고 대답할 것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아는 체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 한계가 드러나게 됐죠. 소크라테스가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면서 죄목을 걸었어요. 하나는 청년을 선동하고 있다. 근데 선동하는 것이 기존의 질서를 위반하는 거니까 신성을 모독한 거다 해서 신성모독이라는 두 죄목을 걸어서 재판을 걸었던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악법 질서와 소크라테스의 정의 정신이 충돌한 것이 결국은 소크라테스를 형사재판법정의 피고인으로 세우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이었죠. 두 번째,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것을 추구했고 부정한 것을 또 거부했죠. 당시 재판 질서는 어떤 재판 질서였냐면은 재판 질서에서 공정하고 올바르고 객관적인 진실을 찾음으로써 그걸 통해서 재판하기보다는 되도록 많은 동정을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동원해서 재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어떤 왜곡되고 부정한 재판 게임의 질서였어요. 이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재판관에게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원하고 애원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눈물로 애원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어요. 비굴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재판관의 비율을 맞추지도 않았죠. 오히려 원래 올바른 재판 질서, 올바른 재판 질서에 따라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자신을 그것에 따라서 변론했죠. 당당하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내가 왜 이 법정에 섰는지를 많은 재판관과 그 다음에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한 당당한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오히려 비굴함을 요구하고 있었던 시민들과 재판관들한테는 오히려 분노, 반감의 마음을 일으켰죠. 그 결과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 질서의 악법 부정한 재판 질서와 소크라테스의 올바른 정당한 재판 질서의 생각이 충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종종 이야기되는 사형 집행 단계에서는 소크라테스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이 사형 집행 단계에서도 당연히 소크라테스가 악법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횡행하던 교도소 관행은 무엇이었냐면요, 간수를 돈으로 매수해서 탈옥하고 도망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고 행영 질서였어요. 관습적인 질서였다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탈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탈옥하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그대로 교도소에 남아있으면 죽어야 하는 그 순간 앞에서도 그는 올바름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사형 집행을 위해서 독배를 마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볼 때 소크라테스의 전생애를 하나하나 큰 그림에서 볼 때 그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이 올바른가를 생각하는 삶이었고 그 올바른 것을 위해서 그대로 행동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독배를 마실 때의 그 풍광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